지난 3월 4일을 시작으로 중국의 빅 이벤트인 양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그동안 제로 코로나 방역으로 사람도 경제 활동도 모두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의욕적인 경제 확장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습니다. 더구나 이번은 시진핑 3기를 여는 대회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양의 랠리는커녕 증시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는 공산 사회주의가 가진 원천적인 기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들은 본원통화를 대폭 공급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나 미국의 통화 증가율 M2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용경색이 일어나서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과 달리 중국의 경우는 M2 중과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제가 비틀거리는 자본주의를 쓰던 당시만 해도 이것은 중국이 무언가 중국만의 독특한 통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신용경제 시스템에서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크기 이상으로 돈이 발행되면 돈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시기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때문에 신용 경색이 일어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본원통화를 발행해도 시중은행은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떼일까봐 대출에 소극적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M2 증가율이 대폭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알았지만 어찌됐든 중국 경제가 호황을 이루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10년 들어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에 힘입어 M2 증가율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M2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언가 정상적인 신용경제 시스템과는 약간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당시 지방정부가 도시건설투자공사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해 은행이 보증을 섰는데요. 이것이 간접금융의 역할을 함으로써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상은행, 건설은행 등 모든 은행이 국유은행이기 때문에 신용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 신용을 보증해서 그림자 금융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1988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의 사유재산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토지는 국가 소유를 유지했습니다.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토지까지 개인 사유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다만 개인에게 70년 임대 방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인정해 주었죠. 이것이 토지로 하여금 신용 창출 기능이 부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100만원의 본원통화를 발행하여 A 교수에게 주었는데 A 교수가 은행에 이를 저금했고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예금액 1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불어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100만원을 받은 은행은 900만원의 신용을 창출해내는 셈이 되는데요. 이것이 신용 창조의 과정이고 통화 창출의 원리입니다. 중국은 이를 토지에도 적용한 것이지요. 토지를 직접 매각하지 않으면서도 그 토지를 바탕으로 토지 사용권을 매각했는데요. 토지에 통화 창출 기능을 부여한 것입니다. 화폐 발행권을 가진 중앙은행이 둘이 돼버린 셈이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M2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GDP가 무려 5배나 성장하고 주가가 600%나 급등하는 양적 성장 시기를 맞는데요. 도시 거주 인구 비중도 1990년대에는 20에서 30%에 불과했는데 2000년대에는 50%, 그리고 2020년에는 63%까지 늘었습니다. 현재는 9억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에 인구가 몰려드니까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게 된 것이죠. 부동산 개발회사는 지방정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건설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30에서 70%가 건설사들에게 토지를 매각한 수익으로 충당됐습니다. 중국의 2022년 GDP가 약 19조 달러로 120조 위안에 해당하는데 총 부동산 가격은 400조 위안이 됩니다.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0%나 됩니다. 우리는 부동산 시세가 침체하여 부동산에 돈이 안 가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부동산이 잘 돼야 다른 금융시장도 잘 됩니다. 지방정부 재정, 금융업, 건설업, 각종 자재 제조업 등이 부동산 시장에 얽혀 있습니다. 만일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70% 대출을 해주니까 7천만원이 신용 창출이 되는 셈인데요. 그런데 부동산이 침체하여 민간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신용 창조가 안 됩니다. 부동산 업체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해서 토지 사용권을 구입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죠. 중국 경제는 지방 정부마다 편차가 크지만 연간 예산의 약 43%가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메워지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어야 하고 그 덕분에 집이 계속 건축되는 가운데 토지 매도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구조지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관료들에게 주택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용권 경매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자 재정이 열악한 지방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대도시 28곳의 주택 공실률이 평균 11%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무려 5천만 채, 잔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비어있는 아파트 수가 1억 채에 달합니다. 중국이 올해부터는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조기 상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상승의 기대감이 없다는 말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 매각이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차단되고 부동산 개발회사 이슈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재무 비율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해 은행 대출, 주식 발행, 채권 발행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경색 이슈가 생겨서 헝다 사태가 벌어졌죠. 중국의 부동산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기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부를 취한 일부 계층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공동부유라는 미명하에 부동산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부유는 시진핑 3기를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또한 3월 양해에서 올해 GDP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는 1994년 경제성장 목표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시장 예상치인 5에서 6%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길목에서 장기 집권의 칼자를 쥔 시진핑이 일단 골문 부분을 도려내고 가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중국 정부의 유동성 지원 정책은 기존 주택의 완공이나 주택 판매 촉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개발 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부동산에서 감소한 GDP 하락분을 미래 산업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과 같은 분야에서 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프라 투자로 나타난 것이 동수서산입니다. 동수서산은 동부지역의 데이터를 서부지역으로 옮겨와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3년간 7천억 위안 약 130조 원을 들여서 스마트 도시와 자율주행을 실시하겠다는 것인데요. 미중 패권 전쟁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겠다는 포석인데 지켜볼 일입니다. 중국 토지의 화폐화 기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유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개혁개방을 선도한 일부 도시는 토지 사용 기한을 20년, 30년, 40년씩 잘게 쪼갰어요. 사용기한이 줄면 토지 사용료가 적어 주민이 쉽게 집을 살 수 있고 매매가 활발해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개인의 토지 사용권 기한이 다가오면서 추가 토지 사용료를 얼마나 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저렴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를 부과하면 70년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1988년 당시에는 이런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70년 후에 나중의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고 넘어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국가와 개인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중국의 토지에 신용창출 기능이 부여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화랑을 맞이했으나 부동산 버블과 토지 사용권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혼란이 예고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